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수사팀에서 빼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두 사건 모두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1,000만 원어치의 수접대를 받은 검사들 가운데 라임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도 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검사 비위 수사에 들어갔는데 정작 김 전 회장 측은 해당 지검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상온 노출 논란이 일었던 독감 백신을 맞은 고등학생이 숨져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계속 확산하면서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데 이 내용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중서부지방은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흡기질 환자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라임 사건 관련 로비 의혹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도 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로비 의혹과 함께 윤 총장의 가족 등이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도 윤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의 서명이 적힌 수사 지휘서도 공개됐는데 대상이 될 5개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등의 비위 의혹과 은폐 의혹 사건, 윤 총장 부인 또는 장모가 연루된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그리고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입니다. 먼저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지휘를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선 본인이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회피해야 하는 만큼 수사팀에 일이 많은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휘권 발동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은 라임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등을 대검찰청을 포함한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 없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 남부지검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배제해 수사 공판팀을 재편하도록 했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모든 사건에서 배제된 채 수사가 모두 종결된 뒤 결과만 보고받게 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불과 석 달 만에 무려 5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들까지 지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네, 윤 총장은 일단 지휘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거취를 겨냥한 최후 통첩으로 해석돼 양측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폭로 당일 추미애 장관 지시로 대검 대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법무부는 조사 사흘 만에 검찰에 수사 의뢰 공문까지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야권과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며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고심 중이라고 밝히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라임 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까지 한꺼번에 지휘 대상에 포함시킨 건 예상 밖입니다.
그 이유도 비교적 상세하게 주의서에 담았습니다. 라임 사건은 윤 총장 본인도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고, 가족 관련 사건은 장기간 사건 규명이 되지 않아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이어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무려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일단 추 장관의 지위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전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 조치로 더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이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해 사기 세력과 비호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해달라고만 주문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가족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애초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휘한 적도 없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건까지 저격하며 다시 지휘권 발동에 나선 건 추미애 장관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겨냥한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또 한 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000만 원어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 가운데 라임 사건을 맡은 검사도 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남부지검이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도 화두는 역시 술 접대 검사 의혹이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거론된 검사가 누구며 또 그 내용은 사실인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그 직업에 있는 검사 중에 나랑 1년 전에 술 마셨고 몇 개월 전에 술을 마셨고 그때 수사팀에 들어온다고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수사하고 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담당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은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내려와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오늘 수사 의뢰가 내려왔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봉현 전 회장은 남부지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법무부 감찰에서 이미 다 얘기했다면서 남부지검 검사의 비위에 대한 내용을 해당 지검에서 말할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사 비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른바 김봉현 옥중 입장문의 원본을 봤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입장문에 나오는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썼습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내용과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의 동료 수사관이 윤대진 검사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자금 160억 원 횡령 사건을 지휘했던 윤 검사장은 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뿐이지 김 전 회장 주장대로 수원지검이 영장 청구를 미룬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부실 책임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라임 수사에 처음부터 개입해 여권 인사들만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체 수사가 부실하다며 추미애 장관을 뺀 특검만이 답이라고 맞섰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윤 총장이 처음부터 입맛대로 라임 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은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에도 나온다며 국감장에서 제시했습니다. 총장님께서 뽑으신 4명은 다 라임으로 갔다. 이 얘기가 이때부터 이미 나옵니다. 이게 윤 총장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모두 라임 사건 처음부터 관련성이 있고
윤 총장이 찍은 검사 4명이 사건을 맡은 만큼 윤 총장 뜻에 따라 야당과 검사의 개입 의혹은 쏙 빼고 여권 겨냥 수사를 했을 거란 의심입니다. 여기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리고 라임 관계사 대표이사가 바로 윤 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인 것까지 종합하면 부실, 편파 수사로 이어질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선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으며 맞섰습니다. 진짜 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라임 사건을 남부지검에 내려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만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던 건 오히려 추 장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모두 지검장이 추 장관 측 인사라며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과 여당의 윤석열 때리기를 유례없는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추 장관이 빠진 특검만이 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사건에 관해서는 마치 전지전능, 무소불위의 절대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사건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경우 임명부터 수사팀 구성까지 석 달 이상 걸린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검찰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주목되는데 그 사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사건과 여당 인사와의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동명이인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야당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장에서 실명이 적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적게는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검찰이 기본적인 확인도 안 했다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겁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에게 전화 한 통만 했다면 금방 확인했을 일이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자신과 관련 없는 이름만 같을 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진표 의원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사전에 유 의원에게 본인이 아니라고 경고까지 했다면서 출처를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명단에 거론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투자한 사실은 맞지만 권력형 게이트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 자료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무책임한 폭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자료에서 추가로 언급된 인사들에게 옵티머스 투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쉽게 확인한 결과 사실 나이가 크게 다르거나 성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측은 검찰이 최선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을 뿐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개 사과와 함께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 가운데 동생인 이사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큰 데다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일곱 살 고등학생이 정부의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네, 이 학생이 맞은 백신은 국가 조달 물량이었지만 상온 노출 회수 대상이었던 물량은 아니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7살 A군은 지난 14일 날 집 근처 병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외에 접종 전후 특이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신고된 독감 백신 이상 반응 중 첫 사망 사례입니다. A군이 맞은 건 만 13세에서 18세 대상 국가 조달 물량으로 신성약품이 유통했던 백신이었습니다. 일부 상온 노출 사고가 발생해 회수한 물량은 아니고 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 이달 13일부터 접종이 재개된 나머지 물량입니다. 사망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작지 않은데 질병청은 아직 백신 이상 반응으로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다라고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검을 통해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장기의 급성 쇼크나 마비 증상으로 볼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사합니다. 평소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아나필락틱 샥으로 의심될 만한 조직학적 그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관찰을 하게 되죠. 장기에 대한 마크로 소견, 즉 장기 자체를 관찰하는 거하고 조직학적 소견 그런 걸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판정이 가능해지죠. 검사 결과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접종에 의한 사망인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접종 후 사망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접종 뒤 팔다리 근력이 떨어졌던 65세 여성의 경우인데 이 여성은 급성 신경병증인 밀러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은 18일 기준 총 353건이 신고됐습니다. 접종 부위가 붓는 등의 국소 반응이 98건이고 알레르기 사례 99건, 발열 98건, 기타 69건이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만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이 어제 시작되면서 일찍 동나진 않을까 우려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몰렸습니다. 네, 어린이용 백신은 공급 부족이 일부 해소됐지만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차질을 빚는 곳도 남아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검진센터 앞에 대기줄이 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이어 만 70세 이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시작된 첫날.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맞으러 왔습니다. 좀 예상은 시간이 좀 경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한 25분, 한 30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신이 빨리 동날 걸 우려한 탓에 연령별 무료 접종이 시작될 때마다 유달리 초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거의 한 60% 이상은 일찍 맞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고 소진이 되더라도 주위에 있는 남아있는 병원에 갇혀서 맞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었던 어린이용 독감 백신 문제는 지난주 정부가 청소년용 가운데 15%를 어린이용으로 돌리면서 일부 해소됐습니다. 반면 아직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병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62세 이상 독감 백신과 달리 어린이용 백신은 각 병원이 직접 구입해야 해서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병원의 어린이 독감은 모두 소진됐고요. 어린이용 무료 백신이 떨어졌다는 말에 돈을 내고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기도 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문제가 많다고 해서 원래 9월에 맞으려다가 지금 좀 늦춰서 지금쯤 맞아야겠다 해서 왔거든요. 무료 백신은 끝났다고 해서요. 유료로 맞았어요. 보건당국은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된 어린이나 임신부용 백신의 총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지역 보건소나 1339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6명입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환자 발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9명이 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돼 모두 67명이 감염됐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지신 고령층을 보호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감염에 취약한 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은 61.4명에서 62.1명으로 해외 유입은 1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에서 3가지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 감염의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등 해외에서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 요인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약 16만 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공항과 항만에서의 방역을 강화하면서 해외 입국자들도 자가격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등교 수업과 종교시설 대면 예배, 다중이용시설 영업 재개 등이 늘고 있다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와 소독,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동일 집단 격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뒤늦게 일부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고 직원을 자가 격리하는 식으로 밀집도를 낮췄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아직 잠복기여서 환자가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우려했던 교차 감염인지 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선택한 대책은 밀집도 낮추기입니다. 해뜨락 요양병원 3개층 병실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온 2층이 대상으로 환자 18명은 다른 병원으로 직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호트 격리라는 건 위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적절한 공간을 찾고 또 관련된 인력들을 확보하는데 일정한 시간들이 걸렸고 그동안 병원을 옮긴 환자는 중앙재난수습본부에서 파견한 의료 인력 8명이 담당합니다. 해뜨락 요양병원에 남은 환자들은 2층 소독이 끝나면 분산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지력이 떨어지는 환자가 많아 집단 감염 확인 전부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 준수가 힘들었다는 점은 여전한 문제로 남습니다. 확진 판정 후 부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환자분 그 간호 인력들에 대한 방호복을 찢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환자를 돌보는데 힘들었던 것으로. 방역 당국은 현재 격리 중인 환자들도 가능한 시설을 찾는다면 분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내려가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인원도 어제부터 2배로 늘었습니다. 네, 학생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하지만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마스크 쓰고 가방 맨 아이들이 3355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발열 검사. 어느덧 익숙해진 듯 2m 거리도 잘 지키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한 명씩 가요. 한 명씩. 옳지. 등교 인원 제한이 완화된 첫날, 이 초등학교에선 4개 학년 570여 명이 등교했습니다. 지난주에 2배 가까운 인원입니다. 학교를 자주 올 수 있게 된 아이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해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좋기만 합니다. 저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늘고 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1학기엔 학교 보낸 날이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가정 돌봄 부담이 줄어 한숨 돌리기도 하지만 매일 등교할 아이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를까 걱정도 여전합니다. 애들 맡겨놓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좀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애들 맡기고 저 혼자 나갔다 온다. 사람들이 이제 완화됐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네, 마음이 놓이면서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지키는 것도 조금 이제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한 학년씩 돌아가며 학교에 오던 중학교도 2개 학년으로 등교 인원을 늘렸습니다. 학생들이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은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밤마다 찾아가는 수업만 진행하고 체육 수업도 실내 체육관이 아닌 운동장에서만 합니다. 저는 확실히 대면 수업을 하고 1학년 때처럼 이렇게 학교에 나오는 게 더 좋았던 점이 아무래도 수업 환경이나 이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다니는데 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교실부터 급식실까지 구역별로 서서 거리 두기를 지도합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만큼 더욱 예민하게 살핍니다. 학교 내에서 밀집도가 좀 더 증가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의 아이들이 이렇게 뭉치지 않게끔 어떤 방역 활동, 그다음에 거리 두기 이러한 어떤 학생들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지도를 좀 할 예정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 썰렁하던 학교는 모처럼 활기를 찾은 모습이지만 그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KTX를 타려던 남성들이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직원과 신랑이 끝에 아예 바닥에 드러 누워서 40분 넘게 소란을 피우다 입건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바닥에 누운 남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위 시선에 아랑곳 없이 일어났다 눕기를 반복하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옆에는 지인인 또 다른 남성이 대자로 누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KTX를 타려다 제지당하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아예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가방으로 비물 같은 것도 많이 넘어뜨리시고 써달라는 직원분한테 욕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도 만취 상태이신 것 같더라고요. 40분 동안 이어진 고성 난동은 철도경찰에 입건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하철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욕설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입건됐고 지난달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한 승객들을 슬리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쓰는 게 의무화된 지 5달이 됐지만 착용 거부 시비나 폭행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감사 시한을 훌쩍 넘겨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진통 끝에 드디어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해당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여 만으로 감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두고 회의를 한 날짜만 엿새나 됩니다. 감사 기간을 한 번 연장하고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 감사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습니다. 이후 담당 국장 교체 등의 우여곡절과 보강 조사를 거쳐 반년 만에 보고서가 의결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저항이 많은 감사도 처음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진통 끝에 감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난다면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멀쩡한 원전을 문 닫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 폐쇄가 적절했다는 결론이 났다면 감사원의 정부 눈치 보기를 주장해온 야당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산업계도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폭발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근 전세난까지 겹치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 부동산 대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먼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좀 회의 발언이 길어질 것 같다면서 작심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내용에 꽤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어 미래주거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단장에는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미래주거 추진단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거라면서 당장 전월세 시장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현장 점검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부 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특히 1주택자 세금 완화를 직접 언급한 만큼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조정도 언급되는데 다만 강도 높은 정부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당 대표마저 반성한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전월세를 포함해 언제 어떻게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지난 2월 강원랜드에서 손님을 가장한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슬롯머신을 털어 현금 수천만 원을 들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 보고서에는 허술했던 관리 감독 실태가 총체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강원랜드 내부 외국인 남녀 3명이 슬롯머신 앞에 모여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척하던 남성이 기기 앞판을 조심스럽게 열더니 현금통을 빼내 준비한 가방에 쏟아넣습니다. 이후 돈을 챙겨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도주까지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초, 도난당한 금액은 2,400만 원에 달합니다. 강원랜드는 사건 발생 1시간 반 뒤에야 알게 됐지만 이미 범인은 달아난 뒤 허술한 보안 문제는 당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강원랜드의 자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근무 실태는 물론 열쇠 관리도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강원랜드는 6년 전인 2014년 만능 열쇠 중 파손된 1개에 대해 폐기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폐기하지 않았고 담당자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도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5년여 동안 폐기되지 않은 만능 열쇠의 존재 사실을 관리 책임자 그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또 2016년엔 노후 머신 170여 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열쇠가 여러 개 분실됐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후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당시 도난을 최초 확인한 직원이 상황실을 찾아 신고를 요청했지만 상황실 직원은 사건 관련 용어가 이해가 안 되니 직접 신고하라고 하는 등 서로 미루는 사이
신고는 20분이나 지체됐습니다. 마스터키 관리 부실과 초동 대처 미흡 등으로 인해 희대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체 감사를 마친 강원랜드는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 태만 등을 물어 직원 7명을 최종 징계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어제나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 말 그대로 돈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하늘에 5만 원권 120장이 휘날린 건데 딱 한 장만 빼고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문지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 낮 1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늘에서 5만 원권이 뿌려졌습니다. 5만 원권 120장, 그러니까 모두 6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는 63살 A모 씨가 베란다 창문으로 현금 뭉치를 던져버린 거였습니다. A 씨가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집에 있던 돈을 밖으로 뿌려버린 건데요. 네, 6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지폐가 떨어지는 것을 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주민들이 2시간 동안 여기저기 흩어진 돈을 주웠다고 합니다. 네, 그럼 600만 원 가운데 모두 얼마나 찾았을까요? 딱 한 장, 그러니까 595만 원을 회수했고 모두 돈을 뿌렸던 주인 A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네, 부부싸움 끝에 하늘에 뿌린 돈다발. 이 황당한 사건을 바라보는 인터넷 여론 어떨까요? 대부분 돌려줬다는 것이 놀랍다, 훈훈하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회수율 대단하다, 그런데 한 장은 어디 갔나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물론 따끔한 지적도 함께였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고생이냐며 10%는 관리비로 기부해야 한다부터 화를 못 이겨서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문지연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화성시 능동에 있는 카페에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미처 피하지 못한 손님 20대 남성이 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카페에는 주인과 손님 등 8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안쪽에 있어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나플라와 루피를 포함한 유명 래퍼들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지난해 9월 나플라와 루피, 영웨스트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100년 가게라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작은 식당이나 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뽑아 100년 넘는 점포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위생 상태를 갖추지 못한 가게가 선정되거나 심지어 선정 이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게도 수두룩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작 이 사실을 사업 담당 부처는 몰랐다는 겁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도 화성의 한 흑염소 전문 식당. 방마다 카드 등 도박 물품이 비치돼 있습니다. 해당 점포는 지난해 도박을 방조하고 필수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에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모범업소로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 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100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도박방도 그렇지 또 그거 참고하기 쉽는데 실검사가 10년 때문에 깜짝 잊어버리고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고 없더라고요. 지난 2018년 100년 가게로 선정된 뒤 소상공인 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한 부산의 아귀찜 식당. 비법이라고는 못하지만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좋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항상 챙겨야 되고. 하지만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물질이 나오는 등 식약처 점검에 3차례 적발됐습니다. 100년 가게로 선정된 다음에도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지만 모범업소로 홍보되고 있는 겁니다.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의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600여 점포가 등록돼 컨설팅, 금융대출 우대, 홍보 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100년 가게 음식점 400곳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63곳에 달합니다.
18곳은 2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점포가 모범업소로 선정되는 겁니다. 공단 측은 100년 가게 신청을 받을 때 서류와 현장 점검을 거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사항은 공단이 자료를 받아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점포가 직접 신고하는 이른바 셀프 검증이 이루어지는 구조라 가게가 적발 사실을 숨기면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제출을 안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숨기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적으로 대부분도 확인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게 오래되거나 그러면 이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정 이후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가리긴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100년 가게로 선정된 뒤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이 10곳에 달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업소들은 지정 취소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해당 업체들을 검사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들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 최소한의 위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이 100년 가게로 선정되는 상황. 철저한 심사와 관리를 통해 점포를 선정하고 혈세로 지원해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전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 돌발 상황에 온라인에도 고객을 뺏기면서 대형마트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고객이 다시 매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하고 온라인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이크용 등심 2cm 썰어주세요. 네, 2cm로 썰어드릴게요. 고객이 원하는 두께와 모양을 주문하면 직원은 그 자리에서 고기를 손질합니다. 포장된 균일한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방식에서 재래시장식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겁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고객님들께서 직접 보고 고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초부터 오더메이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축산물과 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은 비대면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유통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대형마트들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 맞서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을 살려 경쟁력 강화에 나선 건데 고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과거에는 마트에 와서 그냥 물건만 사서 담아간다. 그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오프라인 기반의 그런 마트는 앞으로 새로운 그런 쇼핑 경험, 그러니까 즐거운 쇼핑 이런 개념의 새로운 경영이 반영되어야지만. 홈플러스는 기존 점포의 일부 공간을 온라인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실제 온라인 배송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점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하였으며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이커머스 업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1시간 이내 주문 즉시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시장의 가세에 치열한 배송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이 그랬듯 사람들로 늘 북적이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떠나가는 고객을 잡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 확보가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는 2.5km로 평소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밖에 충남 천안은 40m, 전북 부안은 70m까지 좁혀지면서 서해안과 내륙 곳곳의 가시거리가 무척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이어진 뒤 낮 동안에는 사라지겠지만 출근길에는 시야가 무척 답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와 더불어 오늘은 초미세먼지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가 정체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0.4도, 대전 7.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2도, 광주 23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북부와 제주도,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주말에는 4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수사팀에서 빼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두 사건 모두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데 내용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은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높아 폐업을 결정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는데 폐업도 돈이 들다 보니 가게 접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 자영업자들의 처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라임 관련 여야 정치인 검사 비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측근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총장에게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로 인해 윤 총장의 너인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이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 눈물을 닦아주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지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진실 공방은 여전합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전에 검사 비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우리은행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하려고 야권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줬다고 말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언급된 야권 정치인은 검사장 출신이자 지난 총선에도 출마했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윤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문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처리한 사안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도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했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뒤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했습니다. 대검에. 다만 당시 전국검찰청 비리수사를 총괄한 대검 반부패 강력부 지휘라인 관계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야권 수사를 일부러 뭉갠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또 다른 의혹은 검사 향응 접대입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출신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등에게 술 접대와 금품 등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실제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위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고 대상자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과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는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측에선 법무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어느 한쪽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소식을 듣고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 등에 따라 라임과 장모 관련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권력마저 사유화한 이번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 가운데 동생인 이사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 형제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0억 원은 옵티머스 측 회사에 지급됐는데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옵티머스가 추진한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감에서도 옵티머스가 추진한 물류센터 사업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지난 5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옵티머스 고문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뒤 경기도청이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추궁했습니다. 열흘 만에 답을 해달라. 열흘 만에 답을 안 해주면은 동의한 것으로 이견 없는 걸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소위 공무원들에게는 패스트트랙입니다. 이 지사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이 절차는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절차가 아예 없어요. 그냥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순서 따라 매뉴얼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미국 타임지에 낸 정책 홍보에 대해서도 따졌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홍보였는데 미국인이 경기도민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고 홍보 비용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기본소득 박람회를 연 만큼 구독자가 1,700만 명인 타임지에 홍보한 것은 적절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가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감은 불법이고 내년부터 국감 거부를 고민하겠다며 SNS에 올린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공무원들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약간 면피용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지자 서영교 위원장이 정리에 나섰고 이 지사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적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과했다면 좀 용서하십시오. 의원들은 이 밖에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도 이 지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8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북구 햇드락 요양병원과 관련 추가 감염자도 14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서도 격리 중이던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7명이 됐고 송파구 잠원의료기기 사례에서는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5명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자체적으로 지역 내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요양병원 등을 오가는 시설 종사자 13만 명과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3만 명 등 16만 명이 검사 대상입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별로 각각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이달 말까지는 검사를 마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어제 12개 학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누적 641명으로 직전 조사 때인 15일보다 6명 늘었습니다. 교직원 확진자는 누적 133명으로 1명 증가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고등학생 1명이 숨져서 보건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천 지역 17살 고등학생이 지난 14일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고 접종 전 알러지 비염 이외에 특이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이틀 뒤에 숨져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맞은 독감 백신은 신성약품이 배송한 국가 조달 물량 백신으로 유통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본격적인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 보성군은 정부 시책에서 나아가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에 나섰습니다. 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걸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보건지소 앞 공터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 순서가 되자 의사가 간단한 진찰을 한 뒤 어깨에 주사를 놓습니다. 팔이 아프거나 열이 나실 수 있어요. 농촌 지역 곳곳에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100명 분량의 독감 주사는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경로당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번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노인분들이 경로당 오셔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보건소에는 대체로 어르신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나와서 주사를 맞습니다. 지자체가 온 국민에게 독감 주사를 무료로 놔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좀 부담을 느꼈었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때문에 무료 접종을 해준다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백신 경쟁 입찰이 유찰되고 국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 속에서도 일반 성인이 맞을 15,000명분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대상자뿐 아니라 국가접종 유료 대상자인 19세부터 61세까지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미국에서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가을철 확산이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코로나19 사태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 마이클 오스트홀름은 현지 시간 19일 MBC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전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가장 암울한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가을철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7만 명에 근접한 6만 9천여 명으로 집계돼 7월 29일 7만 1천여 명 이후 2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마크롱 여사가 지난 15일 만난 사람이 현지 시각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라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 궁은 마크롱 여사의 격리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해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5를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과 함께 백신 개발을 주도한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제로 한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올해 12월에는 스푸트니크 5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와 한국, 중국 등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YTN은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연속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님은 크게 줄었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높아서 폐업을 결정하는 상인들이 늘고 상가 공실률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폐업도 돈이 들다 보니까 가게를 접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 고깃집 사장님의 리포트 전해드리고 이어서 김다연, 홍성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20년 넘게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고기를 직접 저희가 썰어가지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한 6시 정도면 항상 가게가 거의 만석인데 지금 한 8시가 돼도 손님이 거의 뜨문뜨문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다득이 되는 법도 무료로 드리고 안 해보던 이벤트도 이것저것 하는데 손님이 와야 하죠. 보통 한 달에 1,000만 원 팔았다고 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300~400 정도. 월세라 인건비, 음식 차재비에 공과금 등 매달 꼬박 나가는 돈만 2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당연히 대출 받았죠. 대출 받았는데 5월 달에 5천만 원에서 받았고요. 또 자금이 좀 딸려서 다시 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단계만 넘기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가는 것도 사실 반갑지 않아요. 매번 상권이 죽었네 어떠네 하는데 힘든 사람 더 힘들라고 하는 건지. 바라는 거요? 시간이 흐르는 거 장사를 오래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차수 사장님의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들을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다른 상인들의 사정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콸콸 쏟아져 나가는 수돗물을 보고 있자니 돈 생각이 절로 납니다. 매달 관리비 100만 원에 임대료 350만 원, 인건비 1,000만 원을 빼면 생활이 빠듯합니다. 여기에 7천만 원 대출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생각하면 눈이 질끈 감깁니다. 운영할수록 적자라 2달째 가게를 그대로 놀리기만 했지만 죽자사자 심정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게를 나가고 싶더라도 무작정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죽기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렇게. 안주 2그릇은 팔았나 이태원에서 주점을 하는 강창묵 씨는 하루 매출 5만 원이란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변덕을 부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가게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기 일수. 보름 영업하면 다행입니다. 헬로윈이 있던 지난해 10월엔 기본 1,000테이블은 가뿐히 넘겼지만 올해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중요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요번 연도까지 해보고 아마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게를 접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무책임한 말이 가장 속상합니다. 인테리어 철거를 위해 드는 원상 복구 비용, 여기에 밀린 임대료로 보증금까지 까먹어 폐업해도 챙길 돈은 별로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언제 다시 확산할지 모르는 코로나19 위험 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미 많은 가게들이 존폐의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가게 문을 닫고 결국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이 이렇게 빈 상점 투성입니다. 대학가는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맞붙은 상점 4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면은 그래도 학생들이 점심때는 많이 왔는데 이제 거의 없어요. 낮에도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 신촌의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0%였지만 올해 7.3%로 증가했고 홍대와 합정동 상권도 공실률이 10%에 달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마저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상가뿐 아니라 하숙, 자취촌도 빈방이 남아돕니다. 방이 다 비어 있어요. 방이 10개에서 5개 비어 있으니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다 가버렸어요. 부모들이 오라간다고. 지난 5월 집단 감염 사태가 휩쓴 서울 이태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거리에는 지나는 사람이 없어 적막감마저 흐릅니다. 휴업이나 임대 안내문을 붙인 상점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문을 닫고 가게를 내놓은 상점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이태원역과 이어진 대로변인데 이 거리에 얼마나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임대 안내문을 붙이고 폐업한 상점이 제가 확인한 것만 11곳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상가 공실률은 소규모 상점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무려 15%까지 치솟았습니다. 줄줄이 폐업한 상점, 늘어난 공실률, 힘겨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코로나19와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주춤했던 초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서부지방은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질 환자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아침에 낀 짙은 안개는 대기가 정체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축적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날아온 스모그가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밤사이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이상,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것은 지난 7월 2일 이후 110일 만입니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코로나19와 계절적 영향이 겹치며 예년보다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초미세먼지 특보 발령 건수는 3회로 지난해 5분의 1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바람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보다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돼서 오늘 감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엿새에 걸친 감사위원회 논의 끝에 의결했다며 의결 사항을 반영하는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오늘 오후 2시쯤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결론 내고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했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야당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 부동산 대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먼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좀 회의 발언이 길어질 것 같다면서 작심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내용에 꽤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어 미래주거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단장에는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미래주거 추진단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거라면서 당장 전 월세 시장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현장 점검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부 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1주택자 세금 완화를 직접 언급한 만큼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조정도 언급되는데 다만 강도 높은 정부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당 대표마저 반성한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전월세를 포함해 언제 어떻게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17일 우리 국적어선이 항로를 헷갈려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양경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군도 뒤늦게 조치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낮 서해 우도 군 레이더에 북상하는 한 선박이 포착됩니다. 9분 뒤 연평도 레이더에 다시 나타났고 우리 국적 어선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북상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고 10여 분가량 북측 해역에 있다가 귀환했습니다. 군과 해경은 이 과정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해당 선박이 조업 한계선을 훌쩍 넘은 상태로 북상했지만 해경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도 이 배를 처음 포착하고 11분이 지난 뒤에야 부랴부랴 남측으로 선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은 해당 선박을 처음 인지한 다음 다른 감시 장비로 실제 표적인지 확인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는 결국 한국인 선장의 연락을 받고 복귀했는데 배 안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외국인이라서 GPS를 잘 보지 못했고 통신기도 꺼져 있어서 항로를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 대명항을 출발할 때 동승했던 한국인 선장은 일을 마치고 강화 후포항으로 복귀하기 전 다른 어선으로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민간 선박의 NLL 월선과 관련해서 북한 측은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공무원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까지 NLL 월선을 감지하지 못했던 군과 해경이 이번에는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어제나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 말 그대로 돈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하늘에 5만 원권 120장이 휘날린 건데 딱 한 장만 빼고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문지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 낮 1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늘에서 5만 원권 지폐가 뿌려졌습니다. 120장, 그러니까 모두 6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는 63살 A모 씨가 베란다 창문으로 현금 뭉치를 던져버린 거였습니다. A씨가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집에 있던 돈을 밖으로 뿌려버린 건데요. 6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지폐가 떨어지는 것을 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주민들이 2시간 동안 여기저기 흩어진 돈을 주웠다고 합니다. 그럼 600만 원 가운데 모두 얼마나 찾았을까요? 딱 한 장, 그러니까 595만 원을 회수했고 모두 돈을 뿌렸던 주인 A씨에게 돌려줬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하늘에 뿌린 돈다발, 황당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터넷 여론 어떨까요? 대부분 돌려줬다는 것이 놀랍다, 훈훈하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회수율 대단하다, 그런데 한 장은 어디 갔나란 반응도 있었습니다. 물론 따끔한 지적도 함께였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고생이냐면서 10%는 관리비로 기부해야 한다부터 화를 못 이겨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문지연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참모들에게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낙관론을 펴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확보할 선거인단이 226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2배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치료 이후 현장 유세에 총력을 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주말에는 중부의 경합주에서 유세를 벌인 데 이어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서부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바다주를 거쳐 애리조나주 2개 도시에서 잇따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캠프 참모들과 회의에서는 2016년 대선이든 이번 대선이든 승리에 관해 가장 기분 좋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감을 애써 무시하고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는 선거운동을 독려하려는 의도입니다. 또 상대 바이든 후보를 범죄자로 몰면서 아들 헌터 바이든의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Joe Biden is a criminal and he's been a criminal for a long time and you're a criminal and the media for not reporting it.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초당적 정치 분석 기관이 산출한 지지율을 합산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26명을 확보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25명의 2배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 마지노선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경우의 수가 104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64개보다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인단 규모가 큰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플로리다주에 공들이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바이든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번갈아가며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What you will do here in Florida, in Orlando, what you will do by early voting is you will be the first to put our country back on the right track. 이에 따라 승리 낙관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앞서는 분위기에도 4년 전과 같은 역전패를 우려하는 바이든 캠프의 경합주 공략은 남은 기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톡입니다. 식기 등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프로필렌이 함유된 유아용 젖병이 유동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젖병을 소독하거나 액상 음식물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방출이 크게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프로필렌은 가볍고 강도가 좋아서 음식 관련 용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젖병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공동연구팀은 한국 등 48개국의 유아가 젖병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대상은 세계 유아 젖병 시장의 70%쯤을 차지하는 10개 회사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유아용 젖병으로 분유 등의 액상 음식물 준비 과정에서 측정했습니다. 나라별로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70도 물에 노출된 젖병의 미세 플라스틱 방출은 리터당 130만 개에서 최대 1620만 개에 달했습니다. 또 물의 온도를 95도로 높였을 때 방출량은 리터당 5,50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12개월 유아의 미세 플라스틱 평균 흡입량이 매일 158만 개로 추산된다는 등의 내용을 국제과학저널 네이처 푸드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동식을 준비할 때는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물을 끓인 뒤 70도 이상의 물로 비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동식을 준비해 상온으로 식힌 뒤 젖병에 옮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동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데우지 말고 전자레인지 이용을 피하며 젖병 안에 유동식을 흔들지 말고 음파를 이용한 세척도 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LG화학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100%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LG화학은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과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생분해성 친환경 신소재로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인 성질과 투명성을 구현하는 단일 소재로는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닐봉투와 일회용 컵, 마스크 부직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컬 텍트를 대체하는 우리말로 지역 울타리 활동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새마을 모임을 통해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 단위로 관계를 형성하며 소통, 활동하는 방식을 뜻하는 로컬 텍트 우리말 대체어로 지역 울타리 활동을 선정했습니다.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기둥 모양의 도로 시설물에
사물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것을 뜻하는 스마트폴은 지능형 기둥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주제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연결해서 그 속성을 나타내는 방법을 보이는 버블맵은 주제 그물로 우리말에 선정했습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평소보다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초미세먼지까지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지만 서쪽 지방은 낮에도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4도, 광주가 10.2도, 부산은 13.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가을볕의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광주가 23도, 울산과 포항 21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북부와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 금요일에는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기고도 6차례 마라톤 심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감사원장이 감사에 저항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어느 쪽이든 파장이 상당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임 사태 주범의 옥중 폭로로 술 접대 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분위기, 관련 수사 상황까지 이어지는 뉴스에서 현장 취재 기자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넘게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재개됩니다. 다음 달 4일 시범 견학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오늘부터 그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 신청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